다음날 아침, 강태수의 관아는 쥐죽은 듯한 고요함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전날 밤, 백두산을 뒤흔들며 상군을 쫓던 수백 명의 포수와 군사들은 모두 지쳐서 돌아와 말없이 자리에 누워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극심한 피로와 함께 설명할 수 없는 깊은 공포가 어렵게 서려 있었습니다. 그 참담한 실패의 중심에는 태수 강치윤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침상에 미동도 없이 앉아 떨리는 손으로 작은 찻잔 하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제 고갯길 잣집에서 늙은 할머니에게 받았던 찻잔이었습니다. 잔 속에는 막 우려낸 차가 식어가고 있었는데 그 안에 담긴 찻잎들이 기이하게도 달빛 아래 포효하는 거대한 호랑이의 형상으로 피어나 있었습니다. 그의 창끝을 멈추게 하고 그의 오만을 꺾어버린 것은 전설 속 백호도 험준한 산새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작은 찻잔 속에 담긴 늙은 할머니의 고요한 경고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평생을 걸쳐 모아온 자부심이자 전리품이었던 수십 점의 맹수 가죽이 보관된 창고가 하룻밤 사이에 원인 모를 불에 타 한 줌의 재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재더미 한가운데에는 불길 속에서도 전혀 그을리지 않은 맑은 찻잎 하나가 마치 그의 어리석음을 비웃기라도 하듯 푸른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젊고 오만했던 태수의 완벽했던 세계는 그렇게 하룻밤 만에 늙은 할머니가 내민 작은 찻잔 하나에 의해 속절없이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는 바로 그 모든 사건이 시작되었던 하루 전, 고갯길 차집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루 전, 백두산의 웅장한 산세가 한눈에 들어오는 험준한 고갯길을 한 무리의 위풍당당한 행렬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행렬의 선두에는 검은 명마 위에 능숙하게 앉은 젊은 사내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이 고을에 새로 부임한 태수 강치윤이었습니다. 그는 대대로 무관을 배출한 명문가의 자제로 25의 젊은 나이에 무과의 장원으로 급제하고 조선 최고의 명포수라는 명성까지 얻은 그야말로 하늘 높은 줄 모르는 야심가였습니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 백두산의 영물이라 불리는 전설적인 백호, 상군을 제 손으로 잡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상군을 잡음으로써 자신의 용맹함을 천하에 과시하고 더 높은 자리로 나아갈 발판을 마련할 셈이었습니다. 행렬이 고개마루에 다다랐을 때 길가에 자리한 낡고 허름한 차집 하나가 그의 눈에 띄었습니다. 그는 잠시 목을 추스를 생각으로 말에서 내려 차집으로 들어섰습니다. 차집 안에는 허리가 굽고 얼굴에 깊은 주름이 가득한 노파 하나가 묵묵히 찻잎을 덮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강태수는 의자에 거만하게 걸터앉아 다짜고짜 노파에게 물었습니다. 늙은이, 이 산의 법도를 좀 아는가? 노파는 하던 일을 멈추지 않은 채 고개도 들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산에는 법도가 없지요. 그저 길이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산의 주인이 다닌다는 길을 아는가 묻는 것이다. 나는 이 산의 상군이라는 백호를 잡으러 왔다. 내가 그 짐승의 길목을 내게 알려준다면 평생 먹고 살 재물을 상으로 내릴 것이다. 그의 오만한 말에 노파는 마침내 하던 일을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늙은이의 것이라고는 믿기 힘들 만큼 깊고 맑았습니다. 마치 백두산 천지에 물을 담아 놓은 듯 그 깊이를 알 수 없었습니다. 노파의 목소리는 메마르고 조용했지만 듣는 이를 압도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산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산 그 자신입니다. 주인을 잡으려 하는 자는 결국 그 산에 갇히게 되는 법이지요. 그것은 충고이자 경고였습니다. 하지만 오만함으로 가득 찬 젊은 태수의 귀에 늙은이의 선문답 같은 소리가 들릴 리 없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자신의 위험에 굽히지 않는 노파의 당돌함에 심기가 불편해졌습니다. 강태수는 노파의 알 수 없는 말을 늙은이의 노망한 주절거림으로 치부해버렸습니다. 그는 헛기침을 치며 자리에서 일어나 떠날 채비를 했습니다.
바로 그때 노파가 새로 끓인 차가 담긴 찻잔을 들고 그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나리, 길을 떠나시기 전에 이 차라도 한잔하고 가시지요. 찻잔 안에서는 맑은 녹색 찻잎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위아래로 오르내리며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노파는 그 찻잎의 움직임을 가만히 들여다보더니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찻잎이 몹시도 불안하게 춤을 추는군요. 오늘 밤 산이 크게 놀라 성난 짐승들이 울부짖을 것입니다. 부디 사냥을 멈추고 관아로 돌아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녀의 말은 진심 어린 경고였습니다. 하지만 강태수의 눈에는 그것이 자신의 앞길을 막으려는 요망한 늙은이의 저주처럼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의 인내심은 마침내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시끄럽다. 그는 손으로 찻잔을 거칠게 쳐냈습니다. 쨍랑. 찻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고 뜨거운 차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웬 늙은이가 감히 누구 앞에서 미신 따위로 나를 능멸하려 드는 것이냐. 그는 성큼 노파에게 다가가 그녀를 위협적으로 내려다보며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잘 들어라, 늙은이. 나는 당신 같은 자들이 섬기는 그 미신 같은 자연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다. 나는 그것을 정복하는 사람이다. 이 산의 주인이 저 미물 짐승이 아니라 바로 나, 강치윤이라는 것을 오늘 밤 내 손으로 직접 증명해 보일 것이다. 그는 자신의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바닥에 엎질러진 찻잎을 보란 듯이 군홧발로 지근지근 짓밟아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말라는 마지막 경고를 남기고 자신의 부하들을 이끌고 호기롭게 사냥을 떠났습니다. 홀로 남은 노파는 아무 말 없이 바닥에 짓밟힌 찻잎 조각들을 앙상한 손으로 하나하나 쓸어 담을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아무런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강태수의 요란한 행렬이 산속으로 사라진 뒤 고갯길 잣집에는 다시 깊은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차집을 돕던 순박한 산골 처녀 이랑은 겁에 질려 떨리는 목소리로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저러다 정말 무슨 일이라도 생기는 거 아니에요. 할머니는 대답 대신 짓밟힌 찻잎이 담긴 그릇을 들고 차집 뒤편에 있는 작은 약초밭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찻잎을 약초밭 가장 구석진 땅에 정성껏 묻어주었습니다. 마치 억울하게 죽은 생명의 무덤이라도 만들어주는 것처럼. 그리고는 혀를 차며 혼잣말처럼 을조렸습니다. 어리석은 젊은이, 제 발로 산의 분노를 부르는구나. 그날 밤 할머니는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차집 처마 및 낡은 평상에 가만히 앉아 어둠에 잠긴 백두산을 말없이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그녀의 예언대로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고요했을 산속에서 온갖 짐승들의 불안한 울음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늑대의 처량한 울음, 잠에서 깬 새들의 날카로운 비명, 그리고 땅속 벌레들마저 기어나오는 듯한 기분 나쁜 부스럭거림까지. 마치 산 전체가 거대한 생명체처럼 다가올 무언가에 대해 두려워하며 몸서리치는 듯 했습니다. 이랑은 그 기괴한 소리에 무서워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벌벌 떨었지만 할머니의 얼굴에는 오히려 알 수 없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바람결에 실려오는 그 모든 소리를 마치 아름다운 음악이라도 듣는 것처럼 음미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 짐승들이 구슬피 우는구나. 그녀의 속삭임은 단순한 감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연과 교감하는 자만이 알 수 있는 거대한 변화의 전조를 읽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산속에서 그녀가 엎질러버린 찻잔이 어떤 거대한 폭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는지를, 그리고 그 폭풍의 한가운데 오만한 젊은 태수가 속수무책으로 휘말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한편 깊은 산속으로 들어간 강태수와 그의 무리는 밤새도록 백호를 추적했습니다.
그는 조선 최고의 명포수답게 희미한 발자국과 냄새만으로 짐승의 행방을 귀신같이 쫓았지요. 마침내 새벽녘, 그는 달빛이 쏟아지는 깎아지른 절벽 위에서 마침내 그토록 찾아 헤매던 백호와 마주치는 데 성공했습니다. 과연 전설 속 상군다웠습니다. 보통 호랑이의 2배는 좋게 되어 보이는 거대한 몸집. 눈처럼 희고 윤기 나는 털 그리고 달빛을 받아 서늘하게 빛나는 푸른 눈동자. 그 압도적인 위험 앞에 산전수전 다 겪은 포수들조차 저도 모르게 주춤거렸습니다. 하지만 강태수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직 뜨거운 공명심과 정복욕만이 불타오르고 있었지요. 드디어 만났구나. 내 너를 잡고 조선 최고의 영웅이 될 것이다. 그는 부하들을 물리치고 홀로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자신의 등 뒤에서 가장 강하고 무거운 화살을 뽑아 뿔로 만든 거대한 각궁에 먹였습니다. 그의 모든 정신과 기운을 화살 끝에 집중시켰지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가 으스러질 듯 비걱거렸습니다. 죽어라, 이 미물. 그의 외침과 함께 화살은 검은 섬광이 되어 밤의 정적을 가르고 날아갔습니다. 곰의 심장도 단숨에 꿰뚫을 수 있는 그의 혼신을 담은 일격이었습니다. 화살은 정확하게 미동도 없이 서 있는 백호의 심장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하지만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백호의 몸에 닿기 직전 화살은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에라도 부딪힌 것처럼 팅하는 쇠소리와 함께 허공에서 힘없이 튕겨나가 바닥으로 툭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강태수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백호가 그를 비웃기라도 하듯 하늘을 향해 거대한 포효를 터뜨렸습니다. 크르르릉, 그 울음소리는 산 전체를 뒤흔들고 그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유유히 몸을 돌려 절벽 너머 어둠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강태수는 망연자실하여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일생일대의 기회는 그렇게 허무하게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완벽한 실패를 도저히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었습니다. 강태수는 날이 밝도록 절벽 위에서 씩씩거리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자존심은 백호의 그 조롱 섞인 포효 한 번에 산산조각이 나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는 분을 사귀지 못한 채 허탈한 마음으로 관아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더욱 기가 막히고 끔찍한 광경이었습니다. 나리. 큰일 났습니다. 한 하인이 울상이 되어 그에게 달려와 보고했습니다. 간밤에 나리의 수집품을 보관해 두었던 별창고의 원인 모를 불이 나 모든 것이 재더미로 변해버렸습니다. 강태수는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 창고는 그에게는 목숨보다 더 소중한 그의 자부심의 상징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곳에는 그가 젊은 시절부터 조선 팔도와 심지어는 북방의 오랑캐 땅까지 누비며 목숨을 걸고 사냥한 온갖 희귀하고 값비싼 맹수들의 가죽들이 보관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주 벌판의 흑표범 가죽, 백두산의 불공 가죽, 그리고 그가 언젠가 잡을 백호의 옆에 나란히 걸어둘 작정이었던 거대한 시베리아 호랑이 가죽까지. 그는 미친 사람처럼 창고가 있던 자리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는 하인의 말대로 검게 그을린 재더미와 매캐한 연기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그의 평생의 업적이 하룻밤 사이에 한 줌의 재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우아앙, 그는 무릎을 꿇고 절규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의 눈에 재더미 한가운데서 유일하게 타지 않고 남아있는 푸른빛의 작은 물체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홀린 듯 다가가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제 그 늙은 할머니의 잣집에서 그가 짓밟던 바로 그 찻잎이었습니다. 불길 속에서도 조금도 그을리지 않은 채 맑고 푸른 빛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지요. 순간 강태수의 머릿속에 할머니의 그 고유하고
섬뜩했던 눈빛이 악몽처럼 떠올랐습니다. 오늘 밤 산이 크게 놀라 찻잎이 몹시도 불안하게 춤을 추는군요. 그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경고이자 저주였습니다. 이성을 잃은 강태수는 말을 몰아 미친 듯이 고갯길 차집으로 다시 달려갔습니다. 그는 이번에야말로 저 요망한 늙은이의 멱살을 잡고 모든 것을 실토하게 만들 작정이었습니다. 그가 차집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는 어제와 똑같은 모습으로 자리에 앉아 묵묵히 찻잎을 덮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가 다시 찾아올 것을 이미 알고 있다는 듯이. 늙은이. 지금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못할까? 강태수는 말에서 내리자마자 차집으로 뛰어들어가 그녀의 멱살이라도 잡을 기세로 고함을 질렀습니다. 내 창고에 불을 지른 것이 내 놈의 수작이 아니더냐? 바른 대로 고하지 못할까? 하지만 할머니는 그의 불같은 분노 앞에서도 조금의 미동도 없이 태연한 표정으로 그를 올려다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어제와 똑같이 새로 끓인 맑은 차가 담긴 찻잔을 그에게 내밀었습니다. 나리, 우선 진정하시고 이 차나 한 잔 드시지요. 이따위 차를 내가 또 마실 것 같으냐? 강태수는 찻잔을 손으로 쳐내려 했습니다. 마시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다만 이 찻잔 속을 한번 들여다보시지요. 강태수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찻잔 안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찻잔 안에는 맑은 찬물 속에서 찻잎 하나가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기이한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그 찻잎은 서서히 포효하는 한 마리의 거대한 호랑이의 형상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강태수가 놀라 뒷걸음질 치자 할머니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태수 나리의 마음속에는 잡으려는 호랑이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산의 호랑이, 명예라는 호랑이, 그리고 정보교기라는 호랑이까지. 그 욕심을 내려놓지 않으시면 언젠가는 나리께서 그 호랑이들에게 잡아먹히게 될 것입니다. 그녀의 말은 단순한 충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자의 서늘한 예언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신비롭고도 섬뜩한 경고는 오히려 강태수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는 할머니의 말을 자신의 실패를 조롱하고 자신을 저주하는 요망한 요물의 수작으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이 늙은이가 감히 요술로 나를 능멸하려 드는구나. 그의 눈에는 이제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할머니와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을 돌려 관아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상상을 초월하는 끔찍하고도 무모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관아의 모든 포수와 군사들을 남김없이 소집하라. 또한 고을의 모든 장정들을 강제로 징집하여 사냥에 동원할 것이다. 그의 명령에 부하들이 어리둥절해하자 그는 지도를 펼쳐 백두산 전체를 손으로 가리키며 미친 사람처럼 외쳤습니다. 오늘부터 이 산 전체를 완벽하게 포위한다. 쥐새끼 한 마리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거대한 그물망을 칠 것이다. 그리고 저 고갯길의 늙은 요물과 그놈의 한패인 미물 짐승을 내 눈앞에 산채로 끌고 오너라. 만약 저항한다면 이 산 전체를 불태워서라도 반드시 잡아들일 것이다. 그것은 사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오만에 상처를 입힌 모든 것에 대한 광기 어린 화풀이이자 전쟁 선포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고을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고 심지어는 신성한 산을 불태우는 것마저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의 무모한 명령에 고을은 순식간에 공포와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장정들은 억지로 군사들에게 끌려가 손에 창칼을 쥐어야 했고 그들의 가족들은 남편과 아들이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눈물로 기도해야 했습니다. 젊은 태수의 빗발치는 정보욕은 그렇게 고을 전체를 거대한 재앙 속으로 끌어들이고 있었습니다. 강태수가 군사를 일으켜 산을 포위하고 있다는 소식은 바람을 타고
금세 할머니의 귀에도 들어왔습니다. 차집을 돕던 이랑은 사색이 되어 할머니에게 어서 피해야 한다고 애원했지만 할머니는 조금의 동요도 없이 그저 묵묵히 자신의 차만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어리석은 것, 스스로 제 무덤을 파는구나. 한참의 침묵 끝에 할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자비나 연민이 없었습니다. 오직 자연의 준엄한 이치를 거스른 자에게 마땅한 벌을 내리려는 차가운 결의만이 서려 있었지요. 이랑아, 나를 따라오너라. 할머니는 이랑을 데리고 차집 뒤편, 아무도 그 존재를 모르는 비밀스러운 숲길로 들어섰습니다. 그 길의 끝에는 수백 년 묵은 고목들로 둘러싸인 신비로운 기운이 감도는 작은 동굴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할머니가 평생에 걸쳐 세상의 온갖 희귀한 약초와 독초들을 모아 연구하고 보관해온 그녀만의 비밀스러운 약방이었습니다. 이제 저 어리석은 인간에게 이 산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똑똑히 보여줄 때가 되었다. 할머니는 동굴 안 수백 개의 약초 단지들 사이를 망설임 없이 오가며 무언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찾고 있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약초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미치게 하고 홀리게 하며 자연의 힘을 빌려 인간의 오만을 꺾어버릴 무서운 자연의 군대였습니다. 할머니가 준비한 비장의 무기는 칼이나 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동굴 가장 깊숙한 곳, 이끼 낀 단지 안에 소중하게 보관되어 있던 한 줌의 마른 풀이었습니다. 그 풀의 이름은 취몽초의 이름 그대로 꿈에 취하게 만드는 풀이라는 뜻이었지요. 취몽초는 백두산에서도 가장 험한 절벽, 구름이 맞닿는 곳에서만 자생하는 전설 속 환각 식물이었습니다. 이 풀을 태운 향기를 맡는 자는 아주 깊고 달콤한 잠에 빠져 꿈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게 되고 자신의 가장 깊은 욕망이나 공포가 만들어낸 환각 속에서 영원히 헤맨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과거 궁중의 구무역으로 있을 때 이 풀의 존재와 사용법을 비밀스럽게 전수받았던 것입니다. 그녀는 이 무서운 힘을 단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스스로를 자연의 정복자라 칭하는 저 오만한 태수에게 자연의 진짜 힘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해 마침내 이 금단의 풀을 꺼내든 것입니다. 이랑아, 이 풀을 곱게 빻아가루로 만들거라. 할머니는 취몽초를 이랑에게 건네주며 몇 가지 다른 약초들을 함께 섞었습니다. 그것은 취몽초의 환각 효과를 극대화하면서도 사람의 목숨에는 해를 끼치지 않도록 그녀만이 아는 비법으로 조합된 것이었지요. 그리고 이 향가루를 깃털 주머니에 담아 바람이 산 아래로 불어가는 길목, 저들이 지나올 모든 길의 나뭇가지 위에 아무도 모르게 매달아 두어라. 그녀의 계획은 치밀하고도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산 전체를 거대한 향기로운 함정으로 만들 작정이었습니다. 산으로 들어오는 모든 인간들을 저항할 수 없는 달콤한 꿈의 포로로 만들어 스스로 자멸하게 만들려는 가장 기상천외하고도 완벽한 계략이었습니다. 강태수가 이끄는 수백 명의 군사들과 포수들이 마침내 백두산의 입구로 들어섰습니다. 그들은 산을 오르기 시작하면서부터 숲속에서 풍겨오는 아주 달콤하고 향기로운 냄새를 맡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깊은 산속의 꽃향기련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산을 오르면 오를수록 그 향기는 점점 더 짙어졌고 그들의 정신은 서서히 몽롱해져 갔습니다.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워졌고 눈꺼풀은 자꾸만 감겼지요. 그들은 자신들이 지금 취몽초의 향기에 중독되어 깊은 꿈의 세계로 빠져들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이윽고 그들의 눈앞에 온갖 기이하고도 무서운 환각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저길 보게. 나무가 걸어다닌다. 한 군사가 비명을 지르며 멀쩡한 소나무를 향해 칼을 휘둘렀습니다. 그의 눈에는 그 소나무가 자신을 공격하려는 거대한 나무 괴물로 보였던 것입니다. 호랑이다. 백호가 나타났다.
또 다른 포수는 바위를 향해 화살을 쏘아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둥근 바위가 자신을 조롱하며 으르렁거리는 수십 마리의 백호로 보였던 것이지요. 산 전체가 거대한 악몽의 무대로 변해버렸습니다. 군사들은 각자가 가진 가장 깊은 공포가 만들어낸 헛것들과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허공을 향해 칼을 휘두르고 서로를 적으로 오인하여 공격했으며 있지도 않은 절벽 아래로 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태수의 자랑스러운 군대는 칼 한 번 제대로 휘둘러보지 못하고 스스로의 환각 속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부하들이 환각에 빠져 자멸해가는 아수라장 속에서 오직 강태수만이 강인한 정신력으로 간신히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도 온갖 헛것들이 보였지만 그는 그것이 모두 거짓임을, 이 산에 무언가 사악한 요술이 걸려있음을 직감했지요. 그 늙은 요물의 짓이 분명하다. 그가 이를 갈며 어떻게든 정신을 차리려 애쓰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의 눈앞에 정말로 한 마리의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조금 이상했지요. 그것은 상군인 거대한 백호가 아니라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어 보이는 작은 새끼 백호였습니다. 새끼 호랑이는 다리를 절뚝거리며 그의 앞에서 겁에 질린 채 힘겹게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한쪽 다리에는 피가 흐르는 상처가 선명했지요. 강태수의 눈이 순간 번뜩였습니다. 새끼다. 저 새끼를 잡으면 어미가 반드시 나타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하늘이 내게 준 마지막 기회다. 그는 이것이 함정일지도 모른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공명심이라는 더 큰 욕망으로 덮어버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하들을 모두 내버려 둔 채 홀로 상처 입은 새끼 호랑이의 뒤를 쫓아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새끼 호랑이는 잡힐 듯 잡히지 않으며 교묘하게 그를 산 가장 깊고 가장 험한 곳으로 유인했습니다. 강태수는 오직 눈앞의 사냥감에만 정신이 팔려 자신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그리고 자신이 사실은 거대한 호랑이가 아닌 한 늙은 할머니의 손바닥 위에서 놀아나고 있다는 사실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새끼 호랑이를 쫓아 강태수가 도착한 곳은 백두산의 심장부, 천년 묵은 고목들과 기암괴석으로 둘러싸인 신비로운 기운이 감도는 거대한 동굴 앞이었습니다. 새끼 호랑이는 그 동굴 안으로 쏙 사라져 버렸지요. 이놈, 거기 서라. 강태수는 창을 고쳐잡고 경계심을 늦추지 않은 채 동굴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동굴 안은 밖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넓고 아늑했습니다. 천장의 구멍을 통해 밝은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고 동굴 중앙에는 맑은 샘물이 솟아나 작은 연못을 이루고 있었지요. 그리고 그 동굴 가장 안쪽 평평한 바위 위에는 한 늙은 할머니가 그를 기다렸다는 듯 정갈하게 차려진 다상 앞에 고요히 앉아 있었습니다. 바로 고갯길 차집의 그 할머니였습니다. 늙은이, 내 놈이었구나. 강태수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대답 대신 턱짓으로 동굴의 한쪽 구석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거대한 어미 백호가 방금 전 강태수가 쫓아왔던 새끼 호랑이를 비롯한 여러 마리의 새끼들을 품에 안고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새끼 호랑이의 다리에는 상처 하나 없이 깨끗했지요. 모든 것이 그를 유인하기 위한 완벽한 연극이었던 것입니다. 어서 오시오. 태수나리 할머니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나리가 오실 줄 알고 귀한 차를 준비해 두었소. 이 늙은이가 감히 요망한 술법으로 나를 능멸하고 나의 군사들을 해쳤단 말이냐. 강태수는 분노에 차 손에 든 창을 고쳐잡고 할머니의 목을 향해 겨누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조금의 두려움도 없이 그저 차분한 눈으로 그를 올려다볼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맑은 샘물 소리처럼 고요하게 동굴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아무도 해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들이 꾸는 달콤한 꿈을 조금 도와주었을 뿐이지요. 저들을 해친 것은 저들이 아니라
저들 마음속의 공포와 욕망이었을 뿐입니다. 그녀는 잠들어 있는 백호 가족을 가리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보시오, 태수나리. 저 짐승들은 배가 부르면 결코 다른 생명을 탐하지 않소. 짝을 지을 때가 아니면 암컷을 두고 다투지도 않지요. 그것이 바로 자연의 법도입니다. 그녀의 시선이 다시 날카롭게 강태수를 향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어떻습니까? 배가 불러도 더 가지기 위해 빼앗고 명예와 재미를 위해 무고한 생명을 함부로 해치지 않소. 나리께서 감히 묻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과연 누가 진짜 짐승입니까? 할머니의 말은 예리한 칼날이 되어 강태수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인간이 자연의 주인이며 짐승은 인간이 정복해야 할 미물이라고 믿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이 평화로운 짐승의 가족과 환각 속에서 서로를 죽이고 있는 자신의 부하들의 모습을 떠올리자 그의 신념이 처음으로 뿌리부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창끝이 자신도 모르게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강태수가 혼란에 빠져 있는 사이 할머니는 찻잔에 맑고 향긋한 차를 따라 그에게 내밀었습니다. 나리, 이것이 제가 나리께 드리는 마지막 차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거역할 수 없는 엄숙한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이 차를 마시면 그대는 오늘 밤 있었던 모든 끔찍한 기억과 짐승을 잡으려는 그릇된 욕망을 모두 잃고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될 것이요. 그저 사냥에 실패한 평범한 태수로 관아로 돌아가게 될 것이란 말이요. 강태수는 그녀의 말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찻잔을 노려보았습니다. 만약 마시지 않는다면? 마시지 않는다면? 할머니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그대는 이 산의 악몽 속에서 영원히 헤매게 될 것이요. 그대의 부하들처럼 헛것에 홀려 미쳐버리거나 굶주린 짐승들의 먹이가 되겠지. 그리고 세상은 그대를 상군에게 잡아먹힌 어리석은 태수로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선택의 기회이자 마지막 재앙이었습니다. 그의 앞에 두 개의 길이 놓인 것입니다. 하나는 자신의 오만과 자존심을 이 찻잔과 함께 마셔버리고 평범한 인간으로 돌아가는 길, 다른 하나는 끝까지 자신의 오만을 지키려다 모든 것을 잃고 미친 듯이 죽어가는 길이었습니다. 강태수는 갈등했습니다. 그는 조선 최고의 명포수였습니다. 그의 자부심은 그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 그가 고작 늙은 할머니 하나와 짐승 한 마리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자신의 모든 것을 부정해야 한단 말인가? 아주 긴 침묵이 동굴 안을 짓눌렀습니다. 강태수는 자신의 내면에서 오만이라는 거대한 호랑이와 생존이라는 본능이 치열하게 싸우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할머니의 깊고 고요한 눈을 보았습니다. 그 눈은 자신을 조롱하거나 비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눈에는 그저 자연의 이치처럼 변하지 않는 거대한 순리가 담겨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지금 맞서고 있는 것은 한 늙은 노파가 아니라 백두산이라는 거대한 자연 그 자체라는 것을. 그리고 인간은 결코 자연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그의 입에서 허탈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무거운 창을 쨍난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손으로 할머니가 내민 찻잔을 받아들었습니다. 자신의 패배를, 자신의 어리석음을 온전히 인정한 것입니다. 그는 찻잔을 들어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차는 쓰지도 달지도 않은 그저 맑은 물맛이었습니다. 찻잔을 내려놓는 순간 그의 온몸을 짓누르던 극심한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그의 눈꺼풀은 납처럼 무거워졌고 그는 그 자리에 깊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태수는 관아 자신의 침상에서 개운한 기분으로 눈을 떴습니다. 간밤에 있었던 모든 일들은 그저 길고 끔찍한 악몽을 꾼 것처럼 희미하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부하들과 함께 대규모 사냥에 나섰다가 짙은 안개 속에서 길을 잃고 며칠을 헤맨 끝에 겨우 관아로 돌아왔다고만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몸과 마음에는 기묘한 변화가 일어나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호랑이를 잡고 싶다는 욕망을 조금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벽에 걸린 맹수 가죽 박제를 보는 것만으로도 온몸에 소름이 돋고 경기를 일으킬 정도가 되었습니다. 사냥에 대한 모든 기억과 욕망이 간밤의 꿈과 함께 완벽하게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산속에 갇혔던 군사들과 포수들 역시 모두 무사히 관아로 돌아왔습니다. 그들 역시 자신들이 며칠 동안 끔찍한 악몽 속에서 귀신과 호랑이 떼에게 쫓겨다녔다고 횡설수설할 뿐이었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다시는 백두산에 오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백두산의 대규모 사냥은 아무런 소득도 없이 기이한 괴담만을 남긴 채 허무하게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강태수는 더 이상 사냥에 대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냥에 대한 모든 열정을 잃어버린 강태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야망과 정복의 불꽃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온화하고 차분한 지혜의 빛이 깃들기 시작했지요. 그는 더 이상 칼과 활을 찾지 않았습니다. 대신 농사기술에 관한 서책들을 밤낮으로 탐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된 판단으로 고을의 장정들을 며칠이나 헛되이 고생시킨 것을 뼈저리게 반성했습니다. 그는 백성들을 불러 모아 자신의 과오를 솔직하게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활과 창 대신 새로운 품종의 씨앗과 개량된 농기구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백성을 배부르게 하는 것은 죽은 호랑이 가죽이 아니라 살아있는 땅에서 돋아나는 한 톨의 나물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사냥이 아닌 농사로 이 고을을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그의 변화에 백성들은 처음에는 어리둥절했지만 이내 그의 진심을 믿고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직접 밭에 나가 백성들과 함께 땀 흘려 일하며 새로운 농사법을 전파했습니다. 그해 가을, 고을에는 수십 년 만에 대풍년이 들었고 백성들은 그의 어진 정치를 칭송하며 그를 고을 최고의 목민관으로 우러러 보게 되었습니다. 몇 해의 세월이 흐른 뒤 고을을 완벽하게 다스리게 된 강태수는 문득 자신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던 그 늙은 할머니를 떠올렸습니다. 그는 예를 갖추어 작은 선물을 들고 고갯길의 낡은 차집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할머니는 몇 년 전과 조금도 다름없는 모습으로 그 자리에서 묵묵히 찻잎을 덮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태수를 보고도 놀라거나 아는 체하지 않고 그저 말없이 맑은 차가 담긴 찻잔 하나를 그에게 내밀 뿐이었습니다. 태수는 몇 년 전 자신이 걷어찼던 바로 그 찻잔을 두 손으로 공손히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할머니의 앞에 깊이 고개를 숙여 큰 절을 올렸습니다. 가르침 감사했습니다. 어르신의 할머니는 그제야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그대 인생의 가장 큰 사냥에 성공하셨구려. 예. 그대 자신이라는 가장 사나운 호랑이를 마침내 그대 스스로 잡으셨소. 태수는 그 말의 깊은 의미를 깨닫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을 깨우쳐주고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준 늙은 현자 앞에서 다시 한번 진심을 다해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뒤 강태수는 더욱 어진 정치를 펼쳐 훗날 임금의 부름을 받아 나라의 농업을 책임지는 높은 판서의 자리에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백두산 고갯길의 낡은 잣집에는 여전히 지혜로운 할머니와 그녀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이제는 제법 의젓해진 제자 일왕의 이야기만이 조용히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더 이상 그림자 구무역으로 불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길손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는 평범한 늙은이로 남은 생을 평화롭게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잔 속에서 춤을 추는 찻잎의 모양을 보며 세상의 이치를 읽고 자연의 섭리를 헤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어리석은 인간이 자신의 분수를 모르고 자연을 거스르려 할 때 그녀는 그저 잔 속의 작은 호랑이를 보며 조용히 미소 지을 뿐이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